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 근무하고 있는 박상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일하는 방식, 새로운 인텔리전트 시큐어드 OS라는 주제로 윈도우 10에 관련된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윈도우 10에 관련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윈도우 10이 나오게 된 이유 또는 배경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상당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보안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보안의 중요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갖고 계시는 보안 솔루션 또는 도구들이 더 이상 새로운 종류의 보안 공격의 트렌드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기본적으로 안전한 OS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으로 나온 것이 이제 윈도우스 10에 대한 부분이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안과 관련된 몇 가지 지표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데이터 한 건이, 데이터 유출이 되었을 때, 회사가 얼만큼의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평균 3.5 밀리언 달러를 쓴다고 합니다. 3.5 밀리언 달러면 한국 돈으로는 대략 한 40억 원 좀 안 되는 금액이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회사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유출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큰 비용의 규모의 비용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비중으로 비밀번호가 유출되고 있고, 그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취약성에 대한 부분들을 잘 커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생성되는 공격 도구에 대한 개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매일 생성되는 멀웨어의 샘플 수가 30만 개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이 정도 수치면은 사실상 전문가들이라도 제대로 대응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87%라고 하는 상당한 비중으로 실수로 인해서 비즈니스 데이터가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격의 진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그 공격의 내용들이 정교하지 않았었지만 지금은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전면 공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재미삼아 했던 공격이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비즈니스 임팩을 크게 주는 공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공격 분석에 대한 것들을 한 번씩 보여드리면, 먼저 처음에 공격이 들어오면 어떤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사람을 일단 뚫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은 브라우저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악의적인 문서를 전달해서 그 문서를 읽게 해서 감염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공격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고 나면은 그 사용자가 갖고 있는 장치에 대한 공격을 다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로 인해서 해당 장치에 있는 서비스가 마비가 되거나 또는 아이디 패스워드가 노출되거나 또는 거기에 있는 정보들이 누출되는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한 사용자 또는 하나의 장치에 그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러 시스템들이 공격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산성 손실, 비즈니스 중단, 데이터 유출, 직접 재산에 대한 손실 등이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보면 결과적으로 기존의 보안 공격을 대응하고 있는 툴로서는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지게 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오늘 다루기는 좀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또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단순히 특정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방위적인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데 통합된 플랫폼 그리고 폭넓은 파트너십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 기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포커스해서 하나 더 내로다운 해가지고 윈도우스 10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네 가지 칸이
기존의 제품, 윈도우스 10의 제품 출시에 대한 그 사이클이었습니다. 보통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뭐 그 이상의 경우에도 그 정도의 저희가 그 윈도우 10 출시 시기 간극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올해 뭐 출시했으면 3년에서 5년 있다가 다른 버전으로 나오고 이런 출시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 빨간색 보시는 빨간색 부분들은 뭐냐면 나온 OS를 기반으로 공격 툴이 얼마큼 들어오는지에 대한 공격이 얼마큼 들어오지에 대한 걸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부분이 이제 올라가는 그래프이고요. 그리고 그 파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의 사이가 이제 그 취약점이 있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은 기존에는 별도의 이제 서드 파티 보안 솔루션을 이용하셔서 이 보호를 해야 된 갭들을 막으셨던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저희가 제시하고자 하는 방법은 이러한 윈도우스의 출시 시기를 더 줄여보자. 줄이게 되면 공격이 들어오는데 이제 윈도우스 10의 릴리즈 시기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발생됐던 그 빨간색 영역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자들은 공격하기 좀 더 어려워지는 상태이고 사용자들은 공격을 내가 방어해야 되는 영역이 적어지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로 윈도우스 10은 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스 10에서는 보안 스택으로 한 5가지를 잡고 있는데 한 가지씩 읽어보면 신원보호, 그리고 정보보호, 기기보호, 위협 대응, 그리고 침투, 탐지 및 조사, 그리고 대응 이 5가지 영역으로 보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내장된 보안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장된 보안의 특징은 이미 윈도우스 10의 그 상당한 종류 또는 개수의 보안 솔루션들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서드파티에 대한 솔루션을 구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비용 절감적이고도 그 다음에 플랫폼 기반으로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중에서 처음 신원보호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스 10의 신원보호, 계정보호에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중인증, 그리고 두 번째는 크리덴셜, 즉 패스워드 도난 방지 및 피싱을 방지하는 것이겠고요. 세 번째는 일반 사용자 및 기업 고객 모두를 지원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시나리오 및 산업군에서 동작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하나씩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용자 아이디 및 인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공유된 비밀에 대한 부분인데요. 비밀번호가 분실되기는 너무나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가 하나라도 그 분실이 되면 피해는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그 비밀번호를 사용하실 때 어떤 사이트에서 쓰고 계시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른 사이트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그 아이디 패스워드에 대한 것들을 패턴을 인식하면 응용해서 다른 사이트에서는 어떻게 다른 비밀번호 쓰더라도 응용해서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비밀번호가 분실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매우 커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한 가지로 저희는 기업용 윈도우스 헬로우, 영어로는 윈도우스 헬로우 포 비즈니스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비대칭 키 쌍을 이용하여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사용자가 입력해서 그 인증을 받고자 하는 그런 절차, 그런 네트워크를 통한 인증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아이디 패스워드 솔루션에 비해서 좀 더 안전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격 증명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핀을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윈도우즈 헬로를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핀을 이용하는 방법은 별도의 비밀번호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원래 비밀번호하고는 다른 핀 번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래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그대로 있게 되고요. 별도의 그 핀 번호를 쓰기 때문에 아이디와 패스워드에 대한 부분들이 트래픽상으로 돌아다니진 않습니다. 두 번째는 생체 정보를 이용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 얼굴에 대한 인식을 한다던가 안면 인식, 또는 그 손가락을 이용해서 그 지문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왼쪽 거 핀에 대한 부분들은 그 컴퓨터 종류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오른쪽의 생체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게 생체 정보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장비가 빌트인 되어 있거나 아니면 별도의 장비를 구매해서 같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체 정보를 인증한 윈도우즈 헬로에 대한 부분들을 한 두 페이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 윈도우즈 헬로 포 비즈니스는 False Acceptance Rate, False Acceptance Rate라는 것은 그 영어로 줄여서 FAR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용자를 등록했는데 그 사용자가에 대한 인식을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인데 인식하는 그 확률을 얘기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나인 거로 인식해서 들어오게 해주는 거죠. 이 확률은 10만 분의 1. 그러니까 10만 명이 계속 트라이를 해야 그 중에 하나 정도가, 한 번 정도가 수락하게 되는 확률이죠. 굉장히 적은 횟수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 내가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인식을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이 확률은 2에서 4% 정도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조금 화면을 제대로 안 보거나 뭐 조금 옆에 있거나 그런 경우인데, 뭐 얼굴을 다시 이렇게 잘 보이시면 금방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혹시 얼굴이 똑같은 쌍둥이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물론 쌍둥이도 구별을 해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게 단순히 이미지에 대한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를 인식하는 거를 벗어나서 뭐 각 얼굴의 높이, 코라든지 눈 이런 것까지 다 판단을 해서 하게 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정밀한 그 수단을 씀으로 인해서 쌍둥이를 하더라도 구분해서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요. 반대로 또 그 이미지 같은 거, 제 사진을 갖다 보여줘도 마찬가지로 인증해주지 않고 거부하게 됩니다. 즉 실제 제 얼굴을 실제로 보여줘야만 인증을 할 수 있게 바꿉니다. 이러한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얼굴 인식 장치를 쓰게 되는데요. 관련된 디바이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처럼 이미 내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별도의 USB 웹캠이나 얼굴 인식 모듈이 있는 디바이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그냥 웹캠, 빌트인 되어 있는 웹캠은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특수한 카메라들이 동시에 동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얼굴 인식을 외에도 다른 그 생체 인식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지문 인식 리더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문 인식 리더기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별도의 지문 인식 리더기를 이용하셔서 구매하셔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그 컴패니언 장치라는 것을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컴패니언 장치들의 대표적인 것 같은 거는 이제 휴대폰, 그 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 USB, 그 다음에 이제 그 카드 드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이제 블루투스라든지 와이파이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거 연동될 수 있는 액션을 인증 관련된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요거에 대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근접성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아이디 패스워드 이외에 별도로 다른 디바이스를 쓰는 건데, 지금 좌측에 보시는
화면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계라든지 이런 스마트 시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스마트워치. 이거를 그 제 PC하고 페어링을 시킵니다. 블루투스로 페어링 시켜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컴퓨터를 이렇게 잠그지 않고 떠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차츰차츰 멀어지게 되면서 어느 순간 블루투스 페어링이 끊기게 되겠죠. 그러면 그 페어링이 끊기고 나서 대략 한 1, 2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근처에 있지 않구나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막히게 합니다. 그 설명은 뒤에도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위치를 요소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라든지 뭐 또는 유선 랜 같은 것들을 위치에 추가해서 거기에 꽂으면 자동적으로 인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적 페어링 하는 부분들을 서비스를 동적 잠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하시거나 또는 휴대폰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뭐 하다못해 블루투스가 지원되는 마우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페어링을 하다가 이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장치를 잠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윈도우스 포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셀프 리커버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 셀프 리커버리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혹시나 제가 잘못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잊어버리거나 또는 너무 많이 잘못 입력해서 자동적으로 잠겼을 경우에 별도의 헬프데스크로 연락을 해서 그것을 리셋하지 않아도 제가 스스로 리셋할 수 있는 그 포털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헬프데스크가 일하지 않는 야간이거나 또는 주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스스로 패스워드를 리셋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작업을 못하거나 하는 일 없이 업무를 계속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공격 타입 중에 한 가지인 패스트 해시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윈도우스 10은 대응하는지를 한번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패스트 해시 공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패스트 해시 공격은 감염된 컴퓨터에서 가져온 인증을 같은 계정 또는 비슷한 계정을 쓰고 있는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사이트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쓰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사이트에서 동일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증을 그 다른 사이트에도 적용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윈도우스 10의 경우에는 크리덴셜 가드인데요. 패스트 해시 공격의 경우에는 해커들이 가장 먼저 시도하는 공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격이기도 합니다.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전반적으로 VBS라고 하는 기술을 쓰는데 그 VBS는 Virtualization Based Security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안에 대한 것들을 가상화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VBS라는 기능은 윈도우스 10의 일부 기능이기도 하지만 윈도우스 10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보안 주요 기능들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보안 기능들도 이런 VBS에 대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왼쪽에 있는 것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OS이고 같은 컴퓨터긴 하지만 별도의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 안에 패스워드 정보를 보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패스워드 정보는 사전에 허가가 된 앱에서만 접속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불허를 하기 때문에 누군가 해커가 제 OS를 공격을 했다고 쳐더라도 패스워드에 대한 정보를 캐낼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거에 관련된 동영상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거를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즈 기술 담당하고 있는 조혜민입니다. 지금 제가 시연할 내용은
윈도우 7 환경과 윈10 환경 대비해서 크리덴셜 정보의 탈취가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왼쪽에 안내되는 화면은 윈도우즈 7 환경이시고요. 그리고 뒤에 살짝 숨어있는 환경은 윈10 환경입니다. 대표적인 크리덴셜 탈취의 툴로 사용되고 있는 미미카츠라는 툴을 제가 실행을 해볼 텐데요. 지금 간단하게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클라이 환경에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제가 정말 한 줄밖에 되지 않는 명령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정말 불과 1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놀라운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저네임 하단에 보시면 이 유저네임과 맞물려 있는 패스워드 정보를 너무나도 쉽게 확인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더욱이 놀라운 부분은 하단으로 조금 내려보니까 관리자에 대한 부분까지도 관리자의 유저네임 그리고 패스워드 정보에 대한까지 너무나도 쉽게 탈취되었던 모습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윈도우 10 환경에서 동일한 미미카츠 툴을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윈도우 7 환경에서 기입한 명령어들을 그대로 입력한 상황인데요. 조금은 다른 화면을 안내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저네임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단에 보시면 패스워드 정보는 결코 노출되지 않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윈도우 7 대비해서 왜 윈10 환경에서는 이렇게 보다 안전한 크리덴셜에 대한 정보를 지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윈도우즈 10 환경에서는 가상화 영역에 크리덴셜 정보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서 공격을 해온다 하더라도 숨겨둔 가상화 영역에 이를 꽁꽁 숨겨주기 때문에 절대 이 영역을 탈취할 수 없는 기능이 탑재가 되었고요. 그 기능이 바로 크리덴셜 가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원천적인 크리덴셜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10의 이 기능을 활용하셔서 클라이언트 환경의 신원 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아까 5가지 보안 스택 중에서 두 번째 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항목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고객분들 얘기하실 때 장치 보호, 우리의 장치가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때에 대한 보호, 두 번째 데이터 분리, 데이터를 별도의 장소에, 중요한 데이터의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넣어서 설령 한 곳이 해킹이 당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딴 데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출 방지, 권한 없는 사용자 또는 앱에서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걸 방지하는 거, 그리고 내가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공유를 했을 때도 그것들이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이 4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각각의 기능을 대응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트라커, 디바이스를 암호화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리와 유출 방지의 경우에는 윈도우스 인포메이션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출 방지의 경우에는 일부는 그 윈도우스 기능, 일부는 애저 또는 5365 기능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에 대한, 그러니까 문서라든지 정보가 누군가한테 보내지고 나서 이후에 대응의 경우에는 애저 인포메이션 프로텍션 쪽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윈도우스에 대한 관련된 기능도 필요하지만 다른 애저라든지 아니면 5365도 같이 컴바인 되어서 동시에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상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at rest protection에 대한 얘기입니다. 데이터 at rest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분실 및 도난 당한 장치에 대한 보호에 대한 대책이고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아까 설명드렸던 거긴 한데, 비트라커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치 암호화에 대한 내용이고요. 최신 디바이스는 출시될 때부터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TPM 칩이라고 하는 칩
TPM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 TPM 칩이 장착되어 있으면 비트라커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장치를 전체적으로 암호화 시켜서 혹시 이게 도난이 되거나 또는 뭐 빼내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배포가 쉽고 가장 기본이 되는 보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BAM, 마이크로소프트 비트라커 Administration and Monitoring이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두 번째 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오늘 강조를 드리고 싶은 큰 기능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윈도우스 인포메이션 프로텍션 쪽인데요. 줄여서 저희가 WRP라고 얘기를 합니다. WRP를 사용하시면 사용자 환경이나 기타 앱을 변경할 필요 없이 직원이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기업 소유의 장치 또는 개인 장치에서 실수로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업용 어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를 보호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이터 보호 기술인 AIP, Azure Information Protection이라고 하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을 WRP와 같이, 즉 AIP와 WRP를 같이 함께 사용하시면 권한 관리 메일 클라이언트의 엔터프라이즈 인식 버전에서 메일을 첨부 파일을 보낼 경우와 같은 장치가 이제 결과적으로 데이터가 이 장치를 벗어나는 경우, 즉 누구한테 메일을 보내거나 어쨌든 나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또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확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가장 많이 쓰이는 정보보호 툴로서 DRM 같은 걸 많이 쓰고 있는데요. DRM은 암호화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한테 보낼 때는 그걸 암호화를 복호화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호화해서 보내고 나면 그 문서에 대한 부분들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보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AIP 플러스 WRP를 사용하시면 실수에 의한 유출 방지를 할 수 있을 뿐더러 방금 전에 사례를 말씀드렸던 대로 정보를 외부로 보냈을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그거에 대한 추적 및 권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하고 엔드-투-엔드 정보 보호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진행했었어야 되는데, 네. WRP는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WRP에 대해서 이제 WRP하고 유사한 기능, 결과적으로 이제 WRP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모바일 폰이지만 이거는 PC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비즈니스 앱 및 데이터 관리 영역이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개인용 앱 및 데이터 그리고 비관리 영역이라고 총칭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업무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개인용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실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회사용 업무 영역과 개인용 영역 또는 회사용 데이터 그리고 개인용 데이터를 완전히 분리해서 회사에서 생성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의도 또는 실수에 의해서 개인용으로 나가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사용자 디바이스가 엔터프라이즈 MDM에 등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도메인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인튠 또는 SCCM 또는 MDM이 정책이랑 암호화 키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엔터프라이즈가 허용하는 앱, 우리가 어떤 것을 쓸 수 있게 허용하겠다. 두 번째는 어떤 도메인,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도메인을 허용하겠다. 세 번째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앱에서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앱에서 어떤 기능을 활성화하고 불허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비저닝을 내려주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수신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데이터에 대해서 자동 또는 강제적으로 암호화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은 송신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앱에서 디스크로 저장을 하거나 또는 앱 간,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과 애플리케이션 간이거나 또 네트워크, 특정 영역의 네트워크 간이거나 할 경우에도 이러한 보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필요한 경우 해당 데이터를
쓸 수 없도록 이제 폐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아까 ARP와 연결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가 외부로 나간 경우에도 추적을 해서 그거에 대한 폐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나가기 전에 이것은 내가 추적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AIP에서 지정한 다음에 데이터를 유통을 해야 합니다. 네, 그거에 대한 그 몇 가지 시연들을 그된 시연들을 좀 잠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WIP에 대한 시연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건 캡처한 것들을 계속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한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보시면 상단에 이제 그 서류 가방 같은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고객분들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되는 기능들은 그 오피스 이외에는 지원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저기 보면 다른 그 생산성 도구들도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셀을 하나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작되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문서를 하나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을 만들고 있고요. 아마 견적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회사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장할 때 보니까 특이한 사항이 발생되는데 보시면 파일 이름에 보시면 여기 보면 그 서류 가방 아이콘이 있죠. 그리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문서는 회사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문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이 되면 자동적으로 네, 저장이 되었고요. 이 문서는 회사용 문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 개인용으로 활용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차단이 됩니다. 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측에는 제가 아까 만들었던 문서가 있고요. 우측에는 그 개인 페이스북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좌측에 만든 개인 회사 문서를 우측으로 그 한번 카피가 되는지 또는 업로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서 자체를 다 카피하지 않고 물론 문서로 하시면 되지만 문서의 한 일부분을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측에 가서 페이스북에서 그거를 붙여넣기를 하려고 했더니 그 경고 메시지가 나오면서 차단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회사 컨텐츠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에서 회사 컨텐츠를 여기에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경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즉 좌측에 만들어졌던 그 기업용 데이터의 경우 기업용 데이터를 뭐 네이버든 페이스북이든 아니면 다른 개인용 영역으로 보내는 것을 불허하게 됩니다. 이거에 관련된 그 동영상이 있어서 먼저 이거 잠시 좀 보고 또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윈도우즈 기술 담당하고 있는 조혜민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시연드릴 윈도우즈 인포메이션 프로텍션 기능은요, 실질적으로 관리되는 영역과 관리되지 않는 영역에 대한 엄격한 구분을 클라이언트 상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시작 화면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면을 클릭해 놓고 보면 상단에 있는 앱들과 하단에 있는 앱들의 차이점을 쉽게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앱들 오른쪽 상단에는 아무런 모양이 표시되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하단에 있는 메뉴들을 보시면 서류 가방 모양이 달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환경은 관리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서류 가방 모양과 같은 내용을 붙여두고 이 어플리케이션은 우리 회사에서 관리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표시한 항목입니다. 그럼 어떤 정책이 적용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워드 파일 하나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문서 작업을 할 텐데요. 간단한 내용을 기입을 하고 보겠습니다. 네, 이때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서류 가방 모양이 역시 표시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해당 내용을 보시면 이제 조직 내에서 관리되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당 내용을 저장해 보도록 할 텐데요. 과거에 제가 일반적인 저장 혹은 RMS를 기반으로 저장을 하셨다면 제가 자체적으로 해당 내용의 템플릿을 적용하시거나 하시는 방법으로 암호화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보된 윈도우즈의 인포메이션 프로텍션 기능을 통해서는 지금 보시는 내용과 같이 제가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가방 모양이 표시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해당 내용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암호화된 상태로 해당 문서가 저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에 역시 서류 가방 모양이 표시가 되어서 이 문서가 관리되는 문서인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방금 저장한 워드 문서를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 기입된 내용을 복사해서 관리되지 않은 문서인 텍스트로 붙여넣기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때 제가 붙여넣기를 시도를 하게 되면 이 컨텐츠는 관리가 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관리되지 않는 영역으로는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 없습니다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런 내용은 동일하게 제가 워드에서 작업된 문서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공유가 돼서는 안 되는 어떤 특정 문서들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때도 동일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또는 회사마다 정책을 상이하게 가지고 가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 우리 회사는 정말 강력한 보안을 위해서 지금과 같이 모두 차단하겠다라고 하시면 차단 정책을 적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 회사는 조금 더 유연하게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다라고 하시면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는 시점에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걸 복사하려고 합니다. 라는 코멘트를 남기고 나서 제출하게 되면 붙여넣기를 허용하는 방식 또는 백단에서 로그만 남기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선택해 보실 수 있는 강점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제가 텍스트 문서를 하나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을 하나 열어서 지금 문서가 있는데요. 텍스트는 앞서 시연드린 내용과 같이 관리되는 문서 포맷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 가방 모양이 붙어 있지 않은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서 중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을 수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 일반 문서를 암호화된 문서로 변경하시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셔서 쭉 내려서 보신 다음에 보시면 지금 제가 해당 문서를 암호화할 수 있는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서류 가방 모양을 클릭해 보시면 같은 조직 내의 사용자들만이 열람할 수 있는 암호화된 상태로 해당 문서 포맷이 변경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앞서 제가 워드를 저장했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오른쪽 상단에 서류 가방 모양이 붙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이언트 환경에서 문서 기반으로 이제 저장되는 걸 보셨고요. 그렇다면 클라우드 저장 공간, 예를 들어 쉐어포인트와 같은 곳에서 저장되어 있는 문서를 내가 관리할 때는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을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쉐어포인트 사이트는 저희가 관리되는 사이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쉐어포인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내용 중에 한 구절을 복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공지가 올라와 있는 내용이 있어서 공지 내용을 쭉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이 관리되지 않는 앱, 저는 예시로 지금 메모장에다가 붙여넣기를 해볼 텐데요. 네, 아까와 동일하게 복사 붙여넣기를 제약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쉐어포인트 같은 사이트들은 문서를 공유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서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 쉐어포인트에 올라와 있는 문서들은 정말 귀중한 문서라고 보고 저장될 때, 로컬에 저장될 때 암호화를 지켜서 저장하도록 강제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올라와 있는 많은 문서들 가운데 제가 하나의 문서를 제 PC에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물쇠가 걸려있는 서류 가방 모양이 걸려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해당 내용을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암호화된 상태, 우리 회사에서 관리되는 문서 형태로 저장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지금 많은 고객분들께서는 DRM에 대한 대체 고민들, 그리고 문서에 대한 암호화를 고민하고 계시고요. 기본, 윈도우즈 10에서 구현되는 기본 기능을 통해서 이런 암호화 기능을 지원 드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방금 전에 보셨던 제가 클릭스루로 보여드렸던 시연이나 아니면 동영상의 경우가 그 WIP, Windows Information Protection에 대한 내용이고, 그거에 관련이 있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AIP, Azure Information Protection에 대해서, 물론 이게 윈도우 10의 기능은 아닙니다만, 관련성이 높아서 한 페이지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WIP하고 관련성이 높은 서비스가 AIP 서비스인데 AIP 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WIP하고 연계해서 매우 중요한 정보 보호 기능을 같이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그 DRM을 대체하고 DRM이 할 수 없었던 영역 또는 DRM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전체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꼭 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세 번째 거 기기 보호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일반적인 그 기존의 OS의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게 되고요. 기존 플랫폼은 하나의 취약점을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문제가 하나만 생겨도 전체로 확산하기 쉬운 구조인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윈도우스 10은 가상화 모델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VBS라고 하는 Virtualization Based Security라는 그런 컨셉을 도입하게 되었고요. 이를 활용한 것이 이제 시스템 가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좌측이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윈도우스 OS에 대한 부분이고 우측이 트러스트 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여기다 보관해 놓고 OS로부터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기 보호의 경우에는 그 장치의 무결성, 그 다음에 암호화 처리, 가상화, 그리고 생체 인식 센서 등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게 됩니다.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장치 무결성 부분은 아까 시스템 가드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렸고, 암호화 처리 부분은 아까 비트라커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가상화 같은 것이 아까 VBS, Virtualization Based Security가 윈도우스 10의 여러 가지 중요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근간이 되는 기술이게 되겠고요. 생체 인식 센서의 경우에는 아까 윈도우스 헬로 포 비즈니스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가지 중에서 네 번째 위협 대응, 그러니까 바깥으로부터의 공격에 대한 대응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위협 대응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OS의 변조를 방지하는 시스템 가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S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 또는 OS뿐만 아니라 커널 단계에서도 뭔가 커널이 막 올라올 때 그 커널이 변조돼서 그러니까 공격을 당해서 변조가 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컴퓨터의 무결성 전반적으로 침입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호해주는 게 시스템 가드가 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가드가 해서 엣지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어딘가에 검색할 때 이걸 안전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씩 뒤에 설명이 더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멀웨어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이 동작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제어 또는 영어로는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멀웨어 방지를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솔루션이죠. 엔티바이러스 엔진. 그래서 윈도우스 디펜더 AV가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의적인 사이트로 연결을 차단하는 것으로서 exploit 가드가 있는데 이것은 파일을 통한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그 프로세스상으로의 을 통한 공격들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기능들이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은 좀 뒤에 하나씩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스템 가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가드는 시스템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검증하는
그 기능입니다. 가능한 변조, 그러니까 공격을 당해서 변조가 됐을 때 변조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그 변조로부터 시스템의 메모리 그리고 커널 모두를 보호하게 되고, 또 어플리케이션하고 그다음에 드라이버, 윈도우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드라이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가상화 기반의 보안입니다. 디바이스 가드는 이미지 작성 프로세스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지원 장치에 대한 가상화 기반 보안 기능을 키게 되고, 이거에 관련된 코드 무결성 정책을 구성한 다음에 윈도우스 10 엔터프라이즈에 필요한 다른 모드 운영 체계에 대한 설정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은 그 장치가 UEFI, Universal Extensible Firmware Interface 보안 부팅을 사용하여 시작되기 때문에 부트키트를 실행하지 않고 다른 작업보다 먼저 윈도우스 10에 대한 보안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5번째 중에 4번째는 위협 대응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협 대응은 이제 외부로부터 공격에 대한 대응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서비스들이 있는데, 일단 뒤에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이름 정도만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OS 변조를 방지하는 시스템 가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하게 인터넷을 검색하는 어플리케이션 가드, 그리고 멀웨어하고 신뢰할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 차단하는 애플리케이션 가드 컨트롤, 그리고 멀웨어 방지를 하기 위한 엔티바이러스, 그리고 악의적인 사이트로 전기를 차단하는 익스플로이트 가드, 이렇게가 위협을 대응하는 서비스들이다, 보안 서비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중에서 시스템 가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시스템 가드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제 공격이 들어가지고 변조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런 공격이 들어왔을 때 시스템 메모리하고 커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드라이버를 보호할 수 있는 가상화 기반의 보호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왼쪽이 OS이고 오른쪽에 이제 윈도우 디펜더 시스템 가드가 지원해주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들,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어플리케이션, 메모리라든지 드라이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가드인데요. 어플리케이션 가드는 이게 일단 설치가 되면 사용자가 일단 엣지 브라우저를 써야 됩니다. 다른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아니면 크롬에 이런 거는 안 되고, 일단 엣지에서만 현재는 동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엣지에서 동작이 되면 이게 이제 브라우저 상에서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이트에서 의도치 않게 뭔가 다운로드가 되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시 흔적이 남아가지고 OS를 공격하게 되는데, 얘는 지금 화면에 보시면 별도의 컨테이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윈도우 디펜더 어플리케이션 가드라고 하는 별도의 컨테이너가 존재하게 되고, 그 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설령 이 엣지가 공격을 당하더라도,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뭔가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엣지를 꺼버리면 이 컨테이너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OS는 안전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격리된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기술이 되겠고요. 예, 그거를 좀 더 크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OS가 가운데 있고 별도의 컨테이너가 존재하는데, 여기에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그냥 엣지를 꺼버리면 그 다음에 다시 엣지를 더 실행시키면 이제 새로운 컨테이너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격이 더 전파가 되지 않는 그런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제어, 영어로는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멀리라든지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파일이 있을 때 이게 실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윈도우스의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과 관련된 엔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텔리전트 시큐리티 그래프, 영어로는 ISG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허용 목록 같은 것들을 저희가 리스트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위험이 있는 것들은 여기 허용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작이 되지 않습니다. 요거에 관련돼서는 조금 더 제가 상세하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성하시는 방법인데요. 보시는 화면은 윈도우스 디펜더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을 설정하는 그 장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설정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윈도우스 디펜더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선택이 두 가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뭐 하여튼 영어로 되어 있지만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첫 번째 거는 코드의 무결성에 대한 정책을 적용할지 적용하지 않을지, 그러니까 즉 코드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코드가 변경되는 것을 허용할지 허용하지 않을지 그걸 선택하게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지금 선택이 되어 있죠. 두 번째 옵션은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평판에 대한 것으로 대응을 할지 안 할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플리케이션의 평판, 그 어플리케이션이 그 유명하고 안전하다라고 보여지는지 아니면 알려지지 않거나 아니면 위험하다고 보는지 이거에 대한 것 같고 막을 거냐 말 거냐 이거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막겠다라고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하고 나서 기본 화면이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 한번 그 잘 알려져 있는 어도비 아크로바트 리더기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가 뭐 잘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 보시면 배드 앱이라고 하는 알려지지 않거나 평판이 좋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라고 쳐보죠.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경고 메시지가 나오게 되죠. 당신의 조직에서는 윈도우 디펜더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이 앱이 이 배드 앱이라고 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앱에 허용되지 않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 가장 보안의 기본 중에 한 가지인 윈도우 디펜더 AV, 그러니까 엔티바이러스 엔진, 우리나라로 치면 뭐 유명한 V3라든지 또는 뭐 해외 글로벌 업체 같은 경우는 뭐 메가피라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시만텍이라든지 이런 엔티바이러스 엔진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한 가지 의견을 드리면 엔티바이러스 엔진이라는 것이 나온 지가 굉장히 컴퓨터가 거의 사실 처음 나올 때부터 나왔던 거가 엔티바이러스 엔진이 됩니다. 과거에는 그런 성능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났지만 지금은 너무 기본이 되고 있는 서비스들이라서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바이러스 막는 거는 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도 거의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최정상에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한 가지 AV 엔진만 갖고 차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죠. 근데 이제 고객분들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아마도 그 엔티바이러스 엔진하고 방화벽을 제일 많이 쓰실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투자들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AV 같은 거에 대해서는 만약 지금 윈도우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윈도우스 기본 내장되어 있고 더군다나 비용이 더 추가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굳이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서드파티 AV를 쓰실 필요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 보실 만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이게 언제적인지 2017년 5월하고 6월 자료인데 그때 막았던 그 탐지율이 99%, 97.9%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난달 것도 봤는데 지난달 거는 99.9%하고 100%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거의 99% 이하짜리는 별로 없는 형태인 것들이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게 커머디티화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뭐 기타 자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플로잇 가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플로잇 가드는 줄여서 WDEG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랜섬웨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랜섬웨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요즘에 약간 추세가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굉장히 중요한 보안 공격 중에 한 가지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랜섬웨어를 막을 만한 랜섬웨어 솔루션들이 사실 등장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심지어 랜섬웨어들은 피해자들을 한 번, 그러니까 어떤 랜섬웨어 성공한 피해자가 발생되면 공격자들은 그 사람을 다시 공격합니다. 이유는 그 사람은 이 공격에 대한 부분들을 막을 수도 없고 만약 공격을 당하면 돈을 주는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걸 막기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방법은 WDEG, Exploit Guard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길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그 네 가지 영역으로 이제 차단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공격 표면을 축소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공격을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시스템이 100가지에 대한 공격으로 공격을 허용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취약성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축소시켜 줍니다. 그래서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몇 가지로 한정해 놓는 것이죠. 두 번째는 네트워크 보호에 대한 부분이죠. 특정 네트워크에서의 접근이라든지 호스트에 대한 접근, 이거를 차단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격에 대한 것들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더에 대한 접근을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폴더로 정해놓으면 이 폴더에 접근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한정해놔서 다른 뭐 해킹 툴들이 이런 것을 접근해가지고 또 변조시키는 것들을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스플로잇 보호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스플로잇 약화 툴로 환경 설정을 통해서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 보호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얘기가 길기 때문에 제가 뒷부분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몇 가지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그 클릭스루 데모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코드, 그러니까 오피스 문서에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어서 공격하는 거에 대한 차단 기능입니다. 보시면 그 문서 중에 인터내셔널 마케팅 스트래터지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에 있는 문서죠. 여기 이런 문서가 있는데 이 안에 매크로가 있고 그 매크로가 악성 코드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문서가 열리죠. 열리니까 자동적으로 속에 들어가 있던 매크로가 동작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 자동적으로 랜섬웨어 감염됐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아까는 다 정상적이었던 파일들이 다 인크립트 되어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이스플로잇 가드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플로잇 가드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격의 범위를 줄여주는 거, 그 다음에 폴더에 대한 통제, 네트워크에 대한 통제, 이스플로잇에 대한 통제, 뭐 이렇게 네 가지 옵션이 있게 되고 그 중에서 첫 번째 걸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격의 영향도를 줄일 수 있는 내용을 선택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보면은 오피스 매크로에 대한 공격을 차단해라, 블럭해라,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이걸 이제 블럭해 놓고 설정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문서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아까 똑같은 상황이었죠. 이 문서를 클릭을 해보면 문서가 열어지게 되는데 이때 매크로가 동작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액션 블럭드, 그래서 바이러스가 침입되는 거 또는 멀리가 악성 코드가 침입되는 거를 막은 거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요게 아까 그 공격의 범위를 줄여두는 형태에 대한 부분이고요. 폴더 및 파일을 차단하는 방법으로도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폴더 액세스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는 거였었는데 지금 하겠다라고 설정을 변경시켜 놨죠. 그러고 나서 다시 아까 그림으로 가가지고 그 해당 워드 문서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아까 거 다른 거는 아까 거는 오피스 안에 있는 매크로에 대한 실행을 블럭한 것이고 이거는 지금 데모 폴더에 있는 것들을 변조시키는 걸 막아라라고 설정해 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막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작 방식은 다르긴 하지만 똑같이 막는 형태가 되겠죠. 그 외에도 아까 두 가지 더의 옵션이 있었고 또 이거와는 별도로 원드라이브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서 그거는
윈도우스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윈도우스가 또 원드라이브하고도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섬웨어에 의해서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이 감염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 이게 그 단순히 그 지금 PC 안에서 이 폴더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막을 수 있지만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는 뭐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만약 이 내용이 이 폴더가 사전에 원드라이브 비즈니스하고 싱크업이 되어 있도록 우리가 설정을 해놨다라고 하면은 이걸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 원드라이브 비즈니스의 그 리스토어 원드라이브, 그러니까